지금 전 세계 외신이 긴급 타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반도 국가가 아니다.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연해주 평야가 한국의 곡창지대가 된 믿기 힘든 현실. 고구려 때 잃어버린 광활한 영토가 우리 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미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유출된 미래 시뮬레이션의 충격적 결말. 러시아가 한국과 혈맹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조차 경악하며 숨겨왔던 그 시뮬레이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한반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날, 밤의 일들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해 11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17분 정막을 깨고 울린 경보음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훈련 상황과도 달랐습니다. 평양방어사령부의 통신이 두절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원산 인근에서 멈춰섰다는 첩보가 이 첩보망에 포착된 것입니다. 코드블랙 북한 정권의 유고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워싱턴과의 한라인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 시 가장 먼저 연락이 닿아야 할 곳은 당연히 혈맹인 미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와 전화기의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신지는 워싱턴이 아니었습니다. 굵은 램프가 깜빡이는 그곳은 바로 모스크바 크렘린궁이었습니다. 강영철 대통령님께서 벙커로 들어오시자마자 수화기를 집어드셨습니다. 동역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냉정했습니다. 강 대통령 평양의 상황은 파악하고 있겠지요. 푸틴은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침착하게 응수하셨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그러자 푸틴이 코웃음을 치듯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멀리 있고 중국은 너무 가깝습니다.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병력 30만 명이 압록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평양을 접수하고 북한을 자신들의 동북 사성으로 만들 겁니다. 벙커 안에 참모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의 군사 개입은 우리도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다음 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서쪽 전선에 집중하느라 극동을 지킬 여력이 부족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삼키면 다음은 연해주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중국인들의 거리가 되는 꼴을 나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푸틴의 목소리에는 짙은 위기감과 함께 기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력이 소진된 러시아에게 중국의 경제적, 인구학적 잠식은 나토의 동진보다 더 무서운 실존적 공포였던 것입니다. 푸틴은 잠시 침묵하더니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강 대통령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지 못하게 우리가 막겠습니다. 대신 한국이 북한 지역을 통제하십시오. 그리고 연해주를 한국에게 맡기겠습니다. 순간 통역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역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해주를 맡기겠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연해주를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토 할양을 말하는 겁니까? 푸틴은 마치 준비된 원고를 읽듯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형식은 임차든 공동관리든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인 통치권과 경제, 개발권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국을 막아줄 강력한 방패입니다. 통일된 한국이 그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들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마의 제안이자 천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강영철 대통령님의 눈빛만이 다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러시아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에게 먹히느니 차라리 한국이라는 호랑이의 등을 타고 견제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수화기를 꽉 쥐며 놨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뭡니까?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푸틴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내 복심인 빅토르 볼코프 장관을 포크로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 당장 그곳으로 보내십시오. 미국과 중국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꼬리가 밟히는 순간 거래는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심장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이미 결단을 내린 듯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차장, 네, 카카. 지금 즉시 극동으로 갈 준비를 하게 자네가 가서 직접 확인해봐. 이 제안이 우리 민족의 비상을 위한 날개가 될지 아니면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될지.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사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도박판의 첫 번째 패를 던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굳건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안개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목숨을 건 첩보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깎개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고 북쪽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특명을 받은 저는 그 길로 성남 서울공항이 아닌 강원도 속초항으로 향했습니다. 고안 유지를 위해 공군기가 아닌 해양경찰의 비공개 작전선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꼬박 하루가 넘는 항해 끝에 칠흑 같은 동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안 제 머릿속은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과연 러시아의 제안이 진심일까? 아니면 우리를 이용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위험한 불장난일까? 파도가 선체를 때릴 때마다 제 의구심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루스키 섬 약속 장소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폐쇄된 구소련 해군 기지의 지하 벙커였습니다. 007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접선 장소였지만 현장의 공기는 영화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푸틴의 최측근이자 극동 개발의 전권을 쥐고 있는 빅토르 볼코프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거구의 몸집에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를 지닌 전형적인 슬라브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차장 먼 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보드카라도 한 잔 권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군요. 볼코프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한 채 탁자 위에 놓인 대형 태블릿에 전원을 켰습니다. 어두운 벙커 안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화면에 뜬 지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수준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입니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두만강 하구의 작은 영토가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오카를 포함한 연해주 남부 전, 즉 과거 발해의 솔빈부와 남해부가 위치했던 광활한 영토가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볼코프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젊은 남성들은 서쪽 전선으로 떠났고 극동의 인구 공동화 현상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국경 너머 중국 동북 삼성에는 1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죠. 그들은 자본을 앞세워 이미 우리 땅의 농경지와 상권을 잠식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간판의 절반이 중국어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서 러시아가 느끼는 지정학적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영토를 잃을 수도 있다는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이 땅은 피로 지킨 동방의 요새였지만 지금은 관리할 사람이 없어 비어가는 유령의 땅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땅을 중국인들에게 야금야금 먹히며 뺏길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빌려주어 지킬 것인가? 볼코프는 지도의 붉은 영역을 굵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한러 특별경제안보 구역으로 지정할 겁니다. 한국은 이곳에 50년간의 독점적 개발권과 행정자치권, 그리고 치안유지권을 갖습니다. 사실상의 영토 양도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래를 제안하는 장사꾼이 아니라 생존을 갈구하는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이곳을 5년 안에 완벽한 산업기지로 만드십시오. 둘째, 통일 한국군 중정예 병력 5만 명 이상을 이 구역에 상주시키십시오. 명분은 치안 유지지만 실제 목적은 중국군의 북진을 막는 인계철선 역할입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방패막이 삼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풍토를 사실상 수복하는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청나라가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지 160여 년 만에 찾아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기회였습니다. 아니,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대륙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일 한국의 국경은 압록강이 아니라 부산 앞바다가 될 수도 있겠지요. 중국이 북한을 삼키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볼코프의 마지막 말은 협박이 아닌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지도 데이터가 담긴 암호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전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베이징의 첩보망이 냄새를 맡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볼코프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새벽 여명이 밝아오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항구가 우리 것이 된다면,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곳을 지나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달린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벙커를 나서는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파격적인 제안, 그렇기에 더욱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미략을 과연 주변국들이, 특히 저 국경 너머 붉은 용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 저는 옷깃을 여미며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서울이 아닌 현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한국어도 러시아어도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변조된 듯한 낮고 탁한 목소리가 중국어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한 차장 쥐처럼 숨어다니는 건 거기까지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까지도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항구의 풍경이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먹통이 된 휴대폰을 쥐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를 적셨습니다. 그 짧은 중국어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중난하이 인근의 중국 국가안전부 도청센터. 수천 개의 모니터가 우웅거리는 게임 속에서 붉은 경고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통신 패턴을 감시하던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이 움직임을 감지한 것입니다. 부부장 동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방면으로 고위급 통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전용 회선이 활성화되었고 수신 지역이 서울 용산입니다. 보고를 받은 리웨이 국가안전부 부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백내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통하는 첩보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리웨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붕괴 조짐, 푸틴의 침묵, 그리고 한국 특사의 은밀한 움직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푸틴, 이 교활한 늙은 여우가 감히. 리웨이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중국에게 북한 붕괴는 단순한 이웃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 안의 안보 논리를 넘어 동북아 패권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 사태 시 평양을 점령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괴뢰 정권을 세우거나 아예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동북 사성 계획을 수립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한국과 러시아가 그들 몰래 판을 새로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잠자는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고는 즉시 시진핑 주석에게 올라갔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지시는 간결하고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작전명 붉은 폭풍 1급 전비 태세 발령. 그날 밤 인공위성 사진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야오닝성 선양과 달엔에 주둔하던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소속 기갑부대들이 일제히 엔진을 켜고 압록강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탱크와 장갑차의 행렬이 내뿜는 매연이 만주 벌판을 뒤덮었습니다. 땅이 울리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침공 준비였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낸 암호 전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미군 정찰위성이 먼저 중국군의 이동을 포착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중국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압록강 접경 지역에 집결한 병력만 30만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보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교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다급한 보고에 벙커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워싱턴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움직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미 합참의장은 우리에게 도발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메시지만 보내오고 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각하, 지금이라도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신중론자들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강경론이 맞섰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물러서면 북한 땅은 영원히 중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연해주는커녕 휴전선 이북을 다 뺏기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자는 겁니까? 강영철 대통령님은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전송한 연해주 지도가, 정면의 스크린에는 압록강으로 진격하는 중국군의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과 맞설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뜻대로 굴복하여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벙커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속의 붉은 점들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차장이 가져온 건 지도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었군. 그 순간 벙커의 붉은 전화기가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리웨이 부부장이 보낸 한라인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국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동역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그 목소리는 벙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강 대통령, 현명한 판단을 하시오. 압록강을 넘는 우리 전차들이 멈추는 곳은 평양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들이 피를 흘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포함한 참모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분노,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늘한 살기를 말입니다. 베이징의 협박 전화가 끊긴 직후 벙커 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참모들은 사색이 되어 우왕좌왕했고 일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이성이 마비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전 대통령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영철 대통령님은 오히려 차분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수화기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 차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대통령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중국은 허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바로 미국이지. 대통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날뛰는 건 미국의 무기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반대로 말하면 미국이 확실한 시그널을 주면 중국도 멈칫할 수밖에 없어.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야. 그것이 이 거대한 도박의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미국에게 통일 한국은 양날의 검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통일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중국이나 러시아 편에 붙는 건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연해주까지 진출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볼 것이 뻔했습니다. 백악관을 연결해 대통령님의 지시에 통신실장이 비화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이 켜지고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군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강, 지금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의 첫마디는 날카로웠습니다. 러시아와 밀약을 맺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푸틴과 손을 잡고 중국을 자극하다니.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이에 상대로였습니다. 미국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의도 없이 판을 키운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대통령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지금 멈추면 한반도 북쪽은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압록강이 아니라 휴전선 바로 코앞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러시아와 손을 잡습니까? 그건 악마와의 거래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죽어가는 곰입니다. 우리가 그 곰의 가죽을 빌려 입고 중국이라는 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만약 연해주가 중국 손에 넘어가면 동해는 중국의 호수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 대통령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해주를 관리하게 되면 중국은 북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포위됩니다. 통일 한국이 러시아의 등 뒤를 지키고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완성하는 쐐기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귀국이 원하는 완벽한 중국 봉쇄 전략 아닙니까? 화면 속 미국 대통령과 참모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대통령님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생존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중국이 평양을 삼키게 둘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대륙의 방파제가 되어 자유 진영의 최전선을 지키게 할 것인지. 그것은 협박이 아닌 호소이자 냉철한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고민해온 중국 견제라는 난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역제안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통령, 당신의 제안은 미친 짓입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내혹적이군요. 좋습니다. 미 합참의 지시에서 실함대를 동해 북부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작전의 모든 책임은 한국이 집니다. 만약 실패해서 중국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군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억제력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연해주에서의 개발권 중 에너지 부문은 미국 기업이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역시 철저한 비즈니스맨다운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묵인과 간접적인 지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벙커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님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차장,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 미국도 우리 편에 섰다. 대단하셨습니다. 각하,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역이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살기 위해서야, 우리가 살기 위해선 때로는 맹수 조련사가 되어야 해.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외교적인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명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땅을 넓히고 중국을 막는다는 지정학적 이유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피를 흘릴 군인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슴을 뜨겁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한 차장, 이제 자네가 다시 움직여야겠네. 어디로 말입니까? 연해주로 다시 가게. 이번에는 밀사가 아니라 선동가가 되어야 해. 그 땅이 단순한 러시아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잊혀진 역사라는 걸 증명해오게.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대통령님의 말씀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에는 100여 년 전 나라를 잃고 쫓겨나 척박한 동토를 개척했던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려인, 그 슬픈 이름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첩보전이 아니라 잊혀진 기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벙커를 나서기 직전 국정원장이 다급하게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방금 전 미국의 승인을 받았을 때와는 딴판으로 어두웠습니다. 한 차장, 가기 전에 이걸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한 허름한 마을 입구에 세워진 비석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작원들입니다. 그들이 연해주 내의 항일 유적지들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지도자 몇 명이 어제 저녁부터 연락 두절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놈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명분으로 삼으려는지 말입니다. 중국은 군사적 침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뿌리마저 잘라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밟은 연해주의 땅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느꼈던 긴장감과는 또 다른 슬픔이 공기 중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요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우수리스크 외곽의 고려인 집단 거주지인 우정마을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황무지가 보였습니다. 100년 전 나라 잃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구었던 논과 밭이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청소라면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집집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수십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에서 왔소. 군중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고려인 협회장인 방 니콜라이 어르신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대한민국 정부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 회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이었소. 검은 차를 탄 놈들이 들이닥쳐서 마을 청년회장과 학교 선생님을 끌고 갔소. 그 놈들 중국말을 쓰더군. 우리더러 당장 짐 싸서 떠나라고 했소. 여기가 곧 전쟁터가 될 거라고 말이오. 주변에 있던 할머니들이 울먹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킨 땅인데 또 쫓겨나란 말이오. 스탈린 때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이제는 중국 놈들이 나가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기지였고 강제 이주의 아픔을 겪은 뒤 다시 돌아온 약속의 땅 연해주. 그들에게 이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혼이 서린 성지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역사를 지우고 이들을 다시 유랑민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주어 말하자 박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의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지켜준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100년 전에도 조국이 지켜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버려졌소. 이번엔 진짜요. 진짜 우리 군대가 오는 거요. 그 절박한 물음에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차장님, 중국 쪽 깡패들입니다. 용역 깡패를 가장한 공작원들 같습니다. 트럭 3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저놈들이 또 왔구먼. 어제 우리 비석을 망치로 부수려던 놈들이야. 젊은이들은 다 끌려가고 노인네들만 남았다고 우릴 얕보는 게지. 트럭에서 내린 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중국어로 욕설을 퍼부으며 마을 회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회관 옆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 기념비였습니다.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그 비석을 훼손함으로써 고려인들의 길을 꺾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마가, 저것만은 절대 안 돼. 박 회장님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앞장섰습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비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놈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이 늙은이들아. 오늘부로 이 땅은 우리 대중화의 것이다. 선두에 선 놈이 박 회장님을 밀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멈춰. 제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제 뒤에 있던 국정원 요원들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이 구역에 침범하는 건 불법이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놈들은 총을 보자 멈칫했습니다. 설마 한국 정부 요원들이 무장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장인 듯한 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여기가 니들 땅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곧 우리 인민해방군이 밀고 들어오면 니들도 끝이야. 그건 그때 가서 떠들어. 지금 당장 꺼져. 제 서슬퍼런 일갈의 놈들은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포기를 모르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은 마을 입구의 장승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부수고 갔습니다. 쓰러진 장승을 보며 할머니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회장님의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격에 걸린 낡은 태극기와 독립유공자 훈장이 촛불에 비쳐 일렁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최재영 선생,
홍범도 장군 그리고 이름 없는 독립군들의 사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흙 한 줌 물 한 모금 허투루 된 게 없소. 다 우리 조상들 피와 살이오. 자네 그거 아나? 발해의 옛 성터가 바로 이 마을 뒷산에 있다는 거. 발해 성터요. 그래, 1000년 전에도 우리 땅이었고 100년 전에도 우리 땅이었소. 잠시 남의 손을 탔을 뿐이지 주인은 언제나 우리였소. 부디 대통령께 전해주시오. 늙은이들이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이 땅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죽기보다 싫다고 말이오. 그 말씀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이유.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끊어진 역사를 잇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통령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고려인들의 눈물과 투쟁, 그리고 중국의 만행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고고를 들으신 대통령님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답신이 돌아왔습니다. 알았다. 이제 명분은 충분하다. 작전 개시 시간을 앞당긴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교적인 수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힘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기운 속에서 심상치 않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발의 잔해였습니다. 차장님, 큰일 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터미널에서 폭발 사고가 났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카 항구 쪽 전력망도 다운됐습니다. 요원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망원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중국 놈들이 기어이 이를 저질렀습니다. 본격적인 침공에 앞서 러시아의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려는 사보타주 테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박 회장님, 사람들을 뛰십시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소리치며 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놈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였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리 위로 굉음과 함께 러시아 전투기 편대가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북방의 대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스관 폭발로 인한 검은 연기가 도시의 하늘을 뒤덮었고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패닉에 빠져 도망치고 있었고 러시아 경찰들은 통제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볼코프 장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관님, 들리십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건 중국의 사보타주입니다. 볼코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알고 있소. 이미 우리 FSB 요원들이 투입됐지만 놈들이 너무 많소. 발전소, 통신국, 항만시설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고 있소. 놈들의 목적은 혼란을 조장해서 우리 군의 대응을 늦추려는 거요.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국정원 블랙 요원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시가전에 특화된 전문가들입니다. 조소 좌표를 보내겠소. 지금 당장 루스키 섬에 해저 케이블 기지국으로 가주시오. 거기가 뚫리면 극동 전체의 통신이 마비되어 저는 즉시 요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평범한 관광객이나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던 국정원 최정예 요원 12명이 집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목표는 루스키 섬 기지국이다. 적은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특수 공작원들이다. 생포는 필요 없다. 무력화시켜라. 알겠습니다. 우리는 방탄 차량에 나누어 타고 루스키 대교를 질주했습니다. 안개 낀 바다 위로 솟은 거대한 다리를 건너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기지국에 도착하자 이미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보안군들이 쓰러져 있었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기지국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진입해 요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소리가 툭툭거리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놈들은 당황한 듯 응사했지만 우리 요원들의 실력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순식간에 외곽을 정리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건물 안은 어둠 속에서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층 서버실이다.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수류탄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폭발 피해 쾅하는 굉음과 함께 파편이 튀었습니다. 귀가 멍하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 틈을 타 놈들이 난사를 하며 내려왔습니다. 어모 사격.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응사했습니다. 총알이 벽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놈들 중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그 시체를 확인하던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차장님, 이놈들 중국인이 아닙니다. 북한말을 씁니다. 뭐라고?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놈의 목에는 기밀성 배지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소지품에서 북한제 담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북한 특수부대를 용병으로 쓰고 있군요. 더럽게 노는군. 북한 정권이 붕괴 직전이라더니 중국이 그 혼란을 틈타 친중파 군인들을 포섭해 사병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족끼리 총구를 겨누게 만드는 비열한 술책에 씨가 떨렸습니다. 서버실을 확보해라. 놈들이 폭탄을 설치했을 거다. 서버실 문을 폭파하고 들어가자 예상대로 메인 서버렉에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타이머는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 출신 요원이 다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중 트랩입니다. 땀방울이 요원의 이마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잔당들과의 교전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나? 해봐야죠.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고. 요원의 손이 파란색 선과 붉은색 선 사이를 오갔습니다. 타이머는 어느새 30초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폭탄의 타이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초 전 9, 8, 7. 요원이 눈을 질끈 감고 붉은 선을 잘랐습니다. 틱. 타이머가 2초에서 멈췄습니다. 성공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차장님, 놈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보트를 타고 도주하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항구 쪽으로 쾌속정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놈을 놓치면 배후를 캘 수 없다. 저는 즉시 요원 2명과 함께 추격에 나섰습니다. 부두에 세워진 러시아 해안경비대의 고속정을 급히 빌려 시동을 걸었습니다. 쫓아 저 놈 잡아. 파도를 가르며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몸은 능숙하게 보트를 몰며 암초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요원이 기관총으로 위협 사격을 가했지만 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놈의 보트에서 로켓포가 날아왔습니다. 회피 기동. 간발의 차이로 로켓포가 우리 배 옆 물속에서 터졌습니다. 물기둥이 솟구쳐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놈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더니 러시아 공격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기관포가 불을 뿜었고 놈의 보트 엔진이 박살났습니다. 보트는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멈춰 선 보트에 접근해 놈을 끌어냈습니다. 놈은 피를 흘리면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소속은. 놈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습니다. 내 이름 따위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니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리웨이 부부장 동지가 너희들의 목을 따라오고 있다. 역시 리웨이의 사냥개였습니다. 데려가서 신문의 놈들이 어디에 폭탄을 설치했는지 다 불게 만들어 요원들에게 놈을 넘기고 저는 다시 볼코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지국은 지켰습니다. 놈들의 리더도 생포했고요. 수고했소. 한 차장 덕분에 최악은 면했소.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오. 방금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중국군 선발대가 이미 압록강을 넘기 시작했소. 압록강으로 벌써 말입니까? 그렇소. 놈들은 북한 국경 경비대의 저항도 없이 무혈입성하고 있소. 북한 군부 내 친중파들이 문을 열어준 거요. 이 속도라면 평양까지 사흘이면 도착하오. 사흘 그 안에 우리가 평양을 먼저 장악하지 못하면 게임은 끝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 움직입니까? 한국군의 북진 준비는 끝났소. 문제는 명분이오. 북한 내부에서 우리를 불러들여야 하오. 그때 제 위성 전화기로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평양. 도와주시오. 우리는 중국의 노예가 되기 싫소. 제발 국군을 보내주시오. 그것은 북한군 내 민족파 세력이 보내온 피 맺힌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명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통령님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제 그림자 전쟁은 끝났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먹구름 사이로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곧 벌어질 피해 축제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서 온 SOS 신호를 확인한 순간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운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사적인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용산 벙커로 암호 전문을 타전했습니다. 평양 민족파 군부봉기 확인, 국군 개입 요청 접수 완료. 불과 3분 뒤 강영철 대통령님의 육성이 담긴 비상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전군에 알린다. 작전명 북극성 개시 휴전선을 돌파하라.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군 50만 병력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D-Day H아워. 그해 11월 25일 새벽 4시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공군이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어둠을 찢고 북쪽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북한 상공이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오는 중국군의 보급로였습니다. 물론 직접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압록강 다리 인근에 정밀 유도탄을 떨어뜨려 도로를 끊고 진격 속도를 늦추는 위협 사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거대한 철마들이 깨어났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굉음을 울리며 비무장지대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철조망이 무너지고 지뢰밭이 개척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7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작전은 동해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관제탑에서 그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동해의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저걸 좀 보십시오. 옆에 있던 러시아 장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단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필두로 독도함과 마라도함, 그리고 수십 척의 구축함이 위용을 뽐내며 러시아 영해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원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동진 작전이었습니다. 육군은 북으로 진격하여 평양을 접수하고 해군은 동해를 거쳐 연해주에 상륙한 뒤 러시아군과 합류하여 중국군의 측면을 치는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이렇게 강했나? 러시아 장교의 감탄 섞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도에 갇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양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나라입니다. 독도함 갑판 위에는 상륙 돌격 장갑차와 해병대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조국을 지키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는 비장한 결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평양 상황실에서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양방어사령부 소속 민족파 군인들이 시내 주요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친중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끼리의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의 사주를 받은 친중파 군인들은 인민무력성 청사를 점거하고 중국군의 도착만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족파 군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국군의 진입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중국군 선발대가 평양 북쪽 100km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국군 기계화 부대가 개성을 지나 평양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지만 중국군의 진격 속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약 중국군이 먼저 평양에 들어오면 평양은 제2의 베를린처럼 반으로 쪼개지거나 아예 중국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령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육군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국군의 허리를 끊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차장. 우리 해병대는 연해주에서 남하여 두만강 방면으로 이동한 뒤 중국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겁니다. 러시아군과 합동작전입니다. 러시아군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볼코프 장관의 지휘 아래 러시아 극동군 기갑부대가 우리 해병대와 합류했습니다.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전차들이 연해주의 벌판을 가로질러 두만강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에는 적이었던 두 나라 군대가 이제는 형제가 되어 하나의 적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하구에 도착했을 때 강 건너편의 풍경은 살벌했습니다. 중국군이 이미 강변의 진지를 구축하고 도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 움직임을 포착한 중국군이 경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이다. 한국군과 러시아군은 즉시 철수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발포하겠다. 스피커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짧고 굵게 명령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병대다. 니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당장 꺼져라. 전군 사격 개시. 콱광. 우리 측 자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이 두만강을 넘어 중국군 진지에 떨어졌습니다. 글기둥이 솟구치고 중국군 진지가 박살났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가 아니었습니다. 침략자에 대한 정당방위이자 응징이었습니다. 중국군도 반격해왔습니다. 박격포탄이 우리 진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대응 사격이 더해지자 중국군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만 상대할 줄 알았지 러시아군까지 가세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밀어붙여 중국군을 몰아내라. 해병대 상륙 장갑차들이 포격 어모 아래 전진했습니다.
100년 전 독립군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켰던 그 땅을 이제는 우리 군대가 당당하게 전차를 앞세워 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양 쪽에서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평양 진입을 시도하던 선발대가 중국군 특수부대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격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양 입성이 늦어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뚫어야 합니다. 공중 지원 요청하십시오. 안 됩니다. 평양 시내 민간인 피해 때문에 폭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육군은 발이 묶였고 해병대는 이제 막 중국군과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군 주력 부대가 평양을 접수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장님, 평양 시민들입니다. 평양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위성 생중계 화면을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나와 인간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군 탱크 앞을 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놈들 필요 없다 같은 민족끼리 살겠다. 국군을 환영한다. 그들의 외침이 화면을 뚫고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70년 세뇌 교육도 굶주림도 핏줄의 끌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지켜줄 진짜 가족인지 말입니다. 시민들의 봉기로 중국군의 진격이 멈칫한 사이 우리 기계화 부대가 평양 외곽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뚫었습니다. 선봉대가 평양 시내로 진입합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웨이 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최정예 부대가 평양 북쪽 순안 공항을 점거하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전술 핵무기 발사 버튼이 쥐어져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미친놈들 설마 핵을 쓰려는 건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놈들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었다는 첩보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이웨이라는 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느니 차라리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임시 상황실에서 두만강 전선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연해주 전선 역시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우리 해병대와 러시아군이 중국군 진지를 타격하자 중국 북부전구 사령부는 미친 듯이 병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군춘 쪽에서 밀려오는 중국군 기갑부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본 그들의 행렬은 마치 검은 강물이 범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면 중과부적입니다. 우리 탄약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목소리에도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군이 돕고 있다지만 중국의 인해 전술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들은 경사들의 목숨을 소모품처럼 여기며 파도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평양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두만강 전선이 뚫리면 중국군 주력이 연해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평양은 고립무원이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때 볼코프 장관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한 차장 푸틴 대통령의 제가 떨어졌소. 무슨 제가입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승인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의 최신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핵을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재래식 탄두요. 하지만 위력은 충분하오. 중국 놈들에게 러시아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때가 됐소. 잠시 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숲속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일들은 정확하게 두만강 넘어 중국군 집결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쾅쾅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이 국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중국군 후방보급 기지와 지휘소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중국군 진영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무적이라던 중국군 기갑부대가 곧 철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이다. 전군 돌격.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해병대와 러시아군 전차 부대가 다시 진격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중국군은 지리멸렬하게 무너졌습니다. 두만강의 물결이 붉게 물들었지만 그것은 우리 병사들의 피가 아니라 침략자들의 피였습니다. 한편 평양 순안공항 상황은 더욱 긴박했습니다.
우리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와 미군 델타포스 연합팀이 공항 외곽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핵 발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리웨이를 제거하고 발사 차량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타겟 확인. 리웨이가 관제탑에 있다. 발사 차량은 활주로 중앙에 배치됨. 특수부대 팀장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그 짧은 시간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진입해 연막탄이 터지고 특수부대원들이 관제탑으로 돌진했습니다. 동시에 저격수들이 활주로 주변의 경비병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총격전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리웨이는 관제탑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 죽어라, 다 같이 죽자. 그는 발사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챙.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리웨이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1km 밖에서 대기하던 우리 저격수의 총탄이 정확히 명중한 것입니다. 리웨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틈을 타 델타포스 대원들이 관제탑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리웨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늦었어. 이미 자동 발사 시퀀스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활주로에 있던 발사 차량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미사일 엔진이 점화된 것입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하늘로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뭐야, 불발인가? 알고 보니 미리 침투해 있던 우리 측 특수부대원이 발사 직전 연료 주입 밸브를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사일은 거대한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전 성공. 리웨이 생포 완료. 상황 종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의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군은 평양에서도 두만강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지도부를 잃고 보급로가 끊긴 중국군은 투항하거나 압록강 너머로 도주하기 바빴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국군을 맞이했고 두만강 전선의 병사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정짓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의식 말입니다. 한 차장 대통령님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오고 계시네. 국가안보실장에 전화였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도착했다네. 이제 자네가 준비한 그 문서를 꺼낼 때야. 저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약문 초안이었습니다. 연해주를 한국에 양도하고 한러 양국이 혈맹으로 맺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활주로에는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협상장인 극동연방대학교 회의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도시였지만 그 위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회의실에 도착하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투티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포커페이스였고 강 대통령님은 당당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중국은 물러갔소. 우리 군인들의 피로 증명했소. 강 대통령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하겠소. 한국군은 강했고 신의가 있었소.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약속을 이행할 차례요. 이 땅 연해주는 이제 한국의 것이오. 푸틴이 조약문에 서명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일본 외무성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 측 정보망을 통해 이 밀약의 낌새를 채고 급파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귀속 문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막판에 회방을 놓으러 온 것입니다. 중국이 실패하자 배 아픈 일본이 나선 꼴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강 대통령님은 콧방귀를 뀌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국제사회의 동해, 당신들이 말하는 국제사회가 어디요? 우리 땅을 강제로 뺏어갔던 제국주의 시절의 망령들 말이오. 대통령님의 호통에 일본 장관이 움찔했습니다. 이 땅은 1000년 전 우리 조상 발해의 땅이었고 100년 전 우리 독립군들이
피 흘려 지킨 땅이오. 주인이 제 물건 찾겠다는데 도둑놈이 웬 참견이오. 통쾌한 일갈이었습니다. 푸틴도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일본 장관 내 기억엔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 평화 조약도 맺지 않은 걸로 아는데 남의 나라 땅 거래에 끼어들 자격이 있나 나가시오. 푸틴의 축객령에 일본 장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지자 두 정상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역사를 씁시다. 강 대통령님과 푸틴 대통령이 펜을 들었습니다. 텐촉이 종이에 닿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반도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창밖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회의장 밖에 모인 고려인 동포들과 교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틈도 없이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장이었습니다. 한 차장 축하하네. 자네 덕분에 큰 산을 넘었어.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 중국 놈들이 물러가면서 두만강 상류댐을 폭파했어. 거대한 물살이 하류로 쏟아져 내리고 있네. 이대로면 연해주 평야가 다 잠길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중국이 마지막 저주를 퍼붓고 간 것입니다. 수마가 덮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무너진 자존심을 안갚음이라도 하듯 터뜨린 댐은 두만강 상류에 노후화된 저수지였습니다. 수억 톤의 흙탕물이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하류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제 막 우리 땅이 된 연해주 남부의 곡창지대와 고려인 마을들이 수장될 위기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닥친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헬기에 오르며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4시간입니다. 4시간이면 물살이 하류 마을을 덮칩니다. 옆에 탄 러시아 재난 당국 관계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피는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너무 많습니다. 둑을 쌓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영철 등님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공병대를 투입해 물기를 돌려야 합니다. 폭약을 써서라도 물살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차장 자네가 현장 지휘를 맡게 러시아군과 협조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이건 단순한 수방 작전이 아니야. 우리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시험대야. 저는 헬기에서 내려다본 두만강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청소에는 실개천처럼 흐르던 강이 지금은 성난 용처럼 굽이치며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는 부서진 집과 나무들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우리 공병대와 러시아 공병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중장비 진입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둑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현장 지휘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기를 돌릴 수 없다면 가두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기 보이는 폐광산 말입니다. 저기로 물을 유도하면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상에 표시된 구소련 시절의 폐광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구덩이가 강줄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곳을 저수지처럼 활용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 단단한 안반을 뚫어서 수로를 내려면 며칠은 걸립니다. 우리에겐 4시간밖에 없습니다. 폭파하십시오. 전술 폭파로 수로를 만드십시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집안이 붕괴되어 우리까지 휩쓸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제 강경한 태도에 지휘관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공병대 전원 폭파 준비.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TNT를 짊어지고 안반지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물이 발밑까지 차오르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폭약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폭약 설치 완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2, 1 폭파. 콱광.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바위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연기가 걷히자 기적처럼 새로운 물길이 열렸습니다. 성난 강물이 방향을 틀어 거대한 폐광산 구덩이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광경은 경이로웠습니다. 성공입니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턱 밑까지 차올랐던 강물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보며 주민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해냈습니다. 중국의 저주를 우리의 지혜와 용기로 막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72시간의 승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여전히 잔다. 소탕 작전이 한창이었습니다. 패주하던 중국군 일부가 평양 시내 건물에 숨어들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놈들이 고려 호텔을 점거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기자들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대통령님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으셨습니다. 타협은 없다. 테러리스트와 협상하는 선례를 남길 순 없어. 707 특임대를 투입해 단 한 명의 인질 피해도 없이 진압하라. 평양 고려 호텔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옥상과 지하 통로를 통해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질범들은 창문 밖으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진입 5초 전 플래시뱅 투척. 섬광탄이 터지며 창문이 깨졌습니다. 동시에 레페를 타고 내려온 대원들이 창문으로 침투했습니다. 탕탕탕. 짧은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층 로비 확보, 2층 객실 확보. 대원들의 움직임은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강황한 인질범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제압되었습니다. 인질 전원 무사합니다. 상황 종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평양 시민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이제 평양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인공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개양되는 순간을 TV로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은 경악과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시각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역사적인 선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홍철 대통령님과 푸틴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연해주 지역에 대한 50년간의 포괄적 관리권을 이양받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한러 공동경제안보구역이자 통일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극동의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오늘 서명한 블라디보스토크 조약은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합니다. 기자회견장은 박수갈채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회견장 뒤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차장 축하하네. 자네 덕분에 큰 산을 넘었어.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 중국 놈들이 순순히 물러날 것 같나. 시진핑이 방금 긴급 성명을 발표했네.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과 러시아의 미략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겠다고 하네. 그리고 동해상에 항모 전단을 파견했어.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거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미국 칠함대가 이미 동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 기동전단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허튼 수작을 부리면 이번엔 진짜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회견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정박한 우리 군함들의 위용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군함들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하나, 분단의 상징이었던 철조망을 걷어내는 일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허리가 잘린 채 신음하던 한반도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차례였습니다. 한 차장갈 준비하게 대통령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두만강으로 가세. 거기서 철조망을 걷어내는 행사가 있을 거야. 자네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지. 우리는 헬기를 타고 두만강 하구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연해주의 대지는 광활했습니다. 저 드넓은 땅이 이제 우리의 무대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두만강변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우리 군인들과 북쪽의 주민들, 그리고 연해주의 고려인 동포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녹슨 철조망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걷어냅시다. 대통령님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남북의 대표들이 함께 절단기를 들었습니다. 뚝,
뚝. 철조망이 끊어지는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잘려나간 철조망 사이로 사람들이 서로를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고향 가실 수 있어요. 한 병사가 고려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여한이 없다.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에 젖어 있던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봐요. 하늘에 저게 뭐죠?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던 스텔스 무인기였습니다. 드론이다. 모두 피해. 경호원들이 대통령님을 에워쌌습니다. 무인기는 행사장을 향해 급강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마지막 자폭 테러였습니다.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폭 드론이 행사장을 덮치려는 찰나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광하는 폭발음과 함께 드론이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다행히 행사장 외곽의 빈터로 떨어졌습니다. 격추 확인. 상황 종료. 러시아 경호팀의 저격수가 드론의 배터리 부분을 정확히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의 비열한 마지막 발악조차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우렁찬 엔진 소리였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철로를 따라 달려온 열차 한 대가 두만강 철교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기차다. 기차가 온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기차의 앞부분에는 태극기와 도기가 X자로 교차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과 평양을 거쳐 이곳 두만강까지 달려온 통일 열차 1호였습니다. 70년 동안 끊어져 있던 민족의 혈관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행사장 옆 임시 승강장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과 실향민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 홀로 남쪽으로 피난 갔다가 7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오빠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북쪽에 살던 여동생이 달려와 오빠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서로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남매의 모습에 지켜보던 군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강영철 대통령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철조망을 걷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긴 겨울을 끝내고 통일이라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봄은 한반도를 넘어 저 광활한 대륙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손을 들어 북쪽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펼쳐진 연해주의 벌판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터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륙 국가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려인 동포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날은 100년 묵은 한이 풀리는 날이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박 니콜라이 회장님과 함께 두만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장 양반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 아닙니다. 회장님과 동포분들이 지켜오신 땅 덕분입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후손들은 중국 놈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겠지.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진이요. 홍범도 장군님 밑에서 독립군으로 싸우셨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셨소. 언젠가 조국이 강해지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 그 약속 지켜줘서 고맙소.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속의 청년은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지금의 우리 군인들처럼 맑고 강인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변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남북의 예술단이 합동 공연을 펼쳤고 밤하늘에는 불꽃놀이가 수놓였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강물을 타고 흘러 시베리아 벌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축제 인파 속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차장 여기서 뭐하나. 강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경호원들을 멀찌감치 물리고 홀로 서 계셨습니다. 카카 안 들어가십니까? 잠시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자네도 많이 힘들었지. 아닙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게 옛날 사람들은 저 별을 보고 길을 찾았지. 우리도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연해주는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도전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 중국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고 일본도 배 아파하고 있지. 러시아도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해낼 거야. 우리 민족에겐 저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통령님은 제 어깨를 꽉 쥐어주셨습니다.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겠네. 말씀하십시오. 연해주 개발청 초대 청장을 맡아주게. 이 땅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봐.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가슴이 벅찼습니다. 첩보원으로서의 임무는 끝났지만 개척자로서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카카, 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헬기를 타고 연해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농토는 황금 들판으로 변할 것이고 낡은 항구는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7,500만 한민족이 함께 꿈을 꾸는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상공을 지날 때였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크루즈선에서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배는 부산에서 출발해 이곳을 거쳐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정기 여객선이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지만 그들의 환희는 하늘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고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연해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도착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중앙역 역 광장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 뒤로 마천루들이 숲을 이룰 것입니다. 거리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간판이 나란히 걸리고 젊은이들은 최신 K-팝을 들으며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변방의 동토가 아닙니다. 동부가 경제의 심장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회장님이 주신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독립군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알겠네, 가지.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한러. 경제협력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가 이룬 기적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수십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북방의 중심 연해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제 인사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긴급 뉴스,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쓰나미 경보 발령.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단순한 지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 정부의 긴급 구조 요청 및 난민 수용 타진 중.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한 번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은원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 때였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구조대 파견 준비를 하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역사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트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새로운 과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지진 소식은 회의장을 잠시 술렁이게 했지만 연해주 개발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걱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변국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뉴스처럼 지구촌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해주는 다릅니다. 이곳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성장 거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개발 계획의 청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래프는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잡초만 무성하던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스마트시티 조감도가 펼쳐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최첨단 물류 항구 수소 에너지로 움직이는 친환경 산업단지, 그리고 철도와 연결된 고속철도망까지 그야말로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넘어 아무르강의 기적을 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연간 교역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이곳이 명실상부한 동부가 경제권의 심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회의 땅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만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빅토르 볼코프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 부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청장 오랜만이오. 자네 흰머리가 많이 늘었군. 부총리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세월은 못 속이나 봅니다. 우리는 보드카 잔을 부딪히며 예시하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소.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오. 그런데 자네들은 내 예상을 뛰어넘고 있소.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니 말이오. 다 부총리님의 결단 덕분입니다. 그때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이곳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겠지요. 그렇지, 중국 놈들 요즘 배가 많이 아플 거요. 자기들이 먹으려던 떡을 한국이 가로채서 키워놨으니. 볼코프 부총리가 껄껄 웃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태도는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탱크를 앞세워 침공하려 했지만 지금은 경제 협력을 타진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에너지가 중국, 동북 지역 경제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청장 일본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까 뉴스 봤네만. 볼코프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돕기로 했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과거의 은원을 따질 때가 아니지요. 현명하군. 역시 자네는 대국적이야. 만찬이 끝나고 저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야경은 날로 화려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네온 사인을 밝히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점 앞에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야, 러시아야. 지나가던 관광객이 웃으며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러시아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칼이 아닌 문화와 경제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영철 대통령님과의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외국인 사업가들과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저는 연해주 개발 진척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잘하고 있네 한 청장. 하지만 더 속도를 내야 해. 중국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각하, 기반시설 건설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연해주 개발도 중요하지만 남북 통합도 게을리하면 안 돼. 북쪽 주민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자네의 임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일은 땅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해주를 발전시키면서도 북쪽 동포들을 품어안느니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당 지도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중국 내부의 불안,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정세가 다시 요동칠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국정원에 먼저 들르게 최신 정보를 확인해봐야겠어. 역사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물기를 트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브리핑을 받은 저는 다시 연해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내부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했지만 당장 우리의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처음 왔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삭막하고 긴장감이 감돌던 도시가 이제는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대한항공과 고려항공,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의 화물기들이 쉴 새 없이 뜨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풍경은 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을 연상시키는 해안도로를 따라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연해주 개발청 청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한국 기업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알고 있네. 준비는 다 됐나? 네, 30여 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투자 설명회장에는 한국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연해주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터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뿌리는 씨앗은 우리 후손들이 거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업인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여러 건의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우정마을을 찾았습니다. 강 니콜라이 회장님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회관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 청장 어서 오시오. 박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회장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이 나이에 고향이 돌아오는 걸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소. 아니, 더 오래 살아서 이 땅이 번영하는 걸 봐야겠소. 우리는 마을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새로 포장된 도로, 깨끗해진 집들, 그리고 희망을 품은 주민들의 얼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마을을 시작으로 연해주 전체를 바꿔나가겠습니다. 미소. 한 청장 자네를 미소.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쥐어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을을 나서는 길에 저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발해에 옛 성터가 있다던 그 산이었습니다. 비록 무너진 돌담만 남아 있었지만 10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연해주의 대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활한 땅이 이제 우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형님의 아버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독립군 복장을 한 젊은이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다시 우리의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선조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와 다시 청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청사에 도착하니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청장님, 서울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통령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중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하십니다. 저는 즉시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카카, 무슨 일입니까? 중국 내부 상황이 급변하고 있네. 베이징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동북 삼성 지역도 불안해지고 있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 알겠습니다. 카카, 연해주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청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중국 동포들의 피난 경로도 확보해두게.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연해주를 지키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지키겠다고. 우리 선조들이 피로 지킨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번영하는 모습으로 물려주겠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또다시 지도가 바뀐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미래를 미리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낼 내일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창에 대륙의 주인 대한민국이라고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한민족의 고토를 되찾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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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힘이 됩니다.